여보, 당신 호진 씨 맞잖아. 제발 우리 준우 좀 살려줘요. 정적을 깨는 연희의 처절한 비명이 법정을 가득 메웠습니다. 법정 경위들이 달려들어 그녀의 팔을 거칠게 낚아챘지만 아들을 살리려는 어머니의 절규는 멈추지 않았어요. 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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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청을 찢을 듯한 판사봉 소리가 공간을 뒤흔들었죠. 법대 높은 곳에 앉은 최석훈 판사는 싸늘한 표정으로 안경을 고쳤으며 차갑게 입을 열었습니다. 방청객, 정숙하세요. 강제로 퇴정시키기 전에 15년 전 세상을 떠난 줄 알고 제사까지 지냈던 남편이 자신의 아들에게 사형을 선고할지도 모르는 저승사자 판사가 되어 나타났습니다. 도대체 지난 15년 동안 그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사연 시작 전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어디서 보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 발자취마다 좋은 일들이 피어나길 응원하겠습니다. 이야기는 2달 전 준우가 서울대 합격 통지서를 받은 그날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해질녘이 되면 낡은 단칸방에는 언제나 눅눅한 곰팡이 냄새가 배어 나왔어요. 얇은 벽 너머로 들려오는 이웃집의 소음과 차가운 우풍이 감도는 그 좁은 방 한구석에 연희가 누워 있었죠. 오랜 신부전증으로 투석을 받아온 그녀의 얼굴은 숯처럼 검게 변해 있었고 앙상하게 마른 손목은 금방이라도 부러질 듯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그때 녹슨 철대문이 끼익 소리를 내며 열렸습니다. 찬바람과 함께 아들 준우가 들어왔어요. 추위에 빨개진 손으로 가방 깊숙한 곳에서 흰 봉투 하나를 꺼내는 준우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엄마, 나 합격했어. 준우가 내민 것은 서울대 합격 통지서였습니다. 학원 한번 제대로 다니지 못하고 일궈낸 기적 같은 결과였어요. 연희는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받아들고는 차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거칠어진 손끝으로 합격증의 글자들을 몇 번이고 쓰다듬으며 그녀의 눈에서는 굵은 눈물방울이 뚝뚝 떨어져 종이를 적셨죠. 고맙다. 고마워, 준우야. 내 아빠가 살아서 이걸 봤어야 하는데. 그날 저녁상은 소박했습니다. 식은 밥에 김치, 그리고 소금만으로 간을 한 콩나물국이 전부였지만 모자에게는 세상 그 어떤 진수성찬보다 따뜻한 만찬이었어요. 좁은 방 안을 채우는 웃음소리가 모처럼 그들의 고단한 삶을 위로해주는 듯했죠.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숟가락을 놓기도 전에 현실의 무게가 준우의 어깨를 짓눌렀으니까요. 당장 필요한 입학금과 밀린 엄마의 병원비, 그리고 앞으로의 생활비까지. 준우는 엄마 몰래 한숨을 삼키며 굳게 다짐했습니다. 자신의 꿈보다 엄마를 살리는 것이 먼저라고 말이죠. 창밖에서는 매서운 겨울바람이 불어오고 있었고 그것은 곧 닥쳐올 비극의 서막과도 같았습니다. 서울대 합격이라는 기적은 가난이라는 현실 앞에서 너무나도 무력했습니다. 그날 밤 준우는 엄마가 잠든 틈을 타 낡은 계산기를 두드려 보았지만 화면에 찍히는 숫자들은 절망적일 뿐이었어요. 입학금은커녕 당장 밀린 엄마의 투석 비용조차 감당하기 버거운 상황이었으니까요. 결국 준우는 그 귀한 합격증을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 밀어 넣었습니다. 지금 그에게 필요한 것은 대학생이라는 명예가 아니라 당장 엄마를 살릴 현금이었습니다. 준우가 향한 곳은 강남의 유흥가 한복판에 위치한 제우스 룸살롱이었습니다. 밤이 되면 화려한 네온 사인이 태양보다 밝게 빛나는 곳, 욕망과 돈이 넘쳐나는 그곳에서 준우는 발레 파킹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죠. 주차 실장의 고함이 밤거리를 울렸습니다. 아, 정신 안 차려? 이 차 긁으면 내 인생 전부 팔아도 못 물어내. 똑바로 뛰어.
준우는 연신 허리를 굽히며 죄송하다고 외쳤습니다. 살을 애는 듯한 겨울바람이 불어왔지만 준우의 이마에는 식은 땀이 송글송글 맺혀 있었어요. 부항. 굉음을 내며 들어오는 수억 원대 외제차들 사이를 준우는 숨이 턱턱 막히는 매연을 마시며 뛰어다녔습니다. 운전석에서 내리는 이들은 대부분 준우 또래의 젊은이들이었어요. 명품을 휘감고 술 냄새를 풍기며 차 키를 휙 던지는 그들 앞에서 준우는 웃으며 공손히 두 손을 모아 키를 받아내야만 했습니다. 자존심이 상할 법도 했지만 돈만 벌 수 있다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준우는 진짜 웃음이 절로 났습니다. 한 달만, 딱 한 달만 눈 딱 감고 고생하면 엄마 수술비 보탤 수 있어. 준우는 주머니 속에 넣어둔 꼬깃꼬깃한 엄마의 사진을 만지작거리는 것으로 고단함을 달랬습니다. 가끔 손님들이 던져주는 팁으로 편의점에서 엄마가 좋아하는 귤한 봉지를 사들고 퇴근할 때면 그날의 모멸감쯤이야 아무것도 아니죠. 어둠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으려 했던 그 착한 마음이 곧 닥쳐올 거대한 악의 아가리 속으로 걸어 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은 꿈에도 모른 채 말이에요. 그날 밤은 유독 안개가 자욱하게 깔려 가로등 불빛마저 흐릿하게 번지는 스산한 밤이었습니다. 새벽 2시가 넘어가던 시각, 칠흑 같은 어둠을 뚫고 검은색 최고급 스포츠카 한 대가 미끄러지듯 주차장으로 들어왔습니다. 낮게 깔리는 배기음 소리가 마치 짐승의 그르렁거리는 소리처럼 바닥을 울렸죠. 차 문이 열리고 내린 남자는 국회의원의 아들 박태민이었습니다. 그는 이미 만취 상태였습니다. 풀린 눈동자는 초점을 잃은 채 흐릿했고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해 비틀거렸어요. 박태민은 다가오는 준우에게 차 키를 던지듯 건넸습니다. 준우는 가까스로 그 키를 받아냈죠. 야, 발렛. 차 안 보이는 데다 짱박아 놔. 기스내면 죽여버린다. 사람을 벌레 보듯 하는 경멸 어린 눈빛과 말투였지만 준우는 익숙한 듯 네, 알겠습니다라고 짧게 대답하고 차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운전석에 앉자마자 준우의 미간이 찌푸려졌어요. 차 안을 가득 채우고 있는 냄새는 최고급 가죽 시트 향도 방향제 냄새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비릿하고 역한 쇠냄새와도 같은 피냄새였어요. 준우는 의아함을 느끼며 차를 지하 주차장 가장 깊숙한 곳 CCTV 사각지대인 구석 자리로 몰았습니다. 주차를 마치고 차에서 내리려는데 그 비릿한 냄새가 더욱 진하게 코를 찔렀죠. 냄새의 근원지는 다름 아닌 트렁크 쪽이었습니다. 무슨 냄새지? 고기라도 상했나? 평소 같으면 무시하고 지나쳤을 테지만 워낙 꼼꼼한 성격의 준우는 혹시라도 음식물이 상해 차에 냄새가 배면 덤터기를 쓸까 걱정이 되었습니다. 확인이나 해볼 요량으로 트렁크 쪽으로 다가갔을 때 준우는 트렁크 틈새로 검붉고 끈적한 액체 한 방울이 바닥으로 톡 떨어지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준우의 심장이 불안하게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떨리는 손가락이 트렁크 버튼을 눌렀어요. 덜컹. 무거운 트렁크 문이 천천히 위로 올라갔습니다. 어두컴컴한 주차장의 희미한 센서 등 불빛 아래로 트렁크 내부가 서서히 드러났고 그 순간 준우는 자신의 눈을 의심해야만 했습니다. 그 좁은 공간에는 온몸이 피투성이가 된 여자의 시체가 구겨지듯 처참하게 들어 있었으니까요. 준우는 비명조차 지르지 못했습니다. 공포에 질려 다리에 힘이 풀리면서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죠. 도망쳐야 한다는 본능이 뇌를 지배했지만 공포에 얼어붙은 몸은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때 등 뒤에서 서늘한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이걸 봤네? 소름 끼치게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준우가 황급히 뒤를 돌아보려는 찰나 퍽 하는 둔탁한 파열음과 함께 머리에 벼락이 치는 듯한 끔찍한 고통이 밀려왔습니다. 준우의 시야가 급격히 흐려지며 의식은 깊은 어둠 속으로 가라앉아 버렸죠.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요? 준우의 감은 눈을 뜨게 만든 것은 요란하게 울리는 경찰차 사이렌 소리였습니다. 깨질 듯한 두통을 느끼며 힘겹게 눈을 뜬 준우의 앞에는 경찰들이 총구를 겨눈 채 서 있었습니다. 피의자 강준우, 살인 혐의로 긴급 체포한다. 칼 버려. 칼이라니? 무슨 칼을 말하는 걸까요? 준우는 멍한 표정으로 자신의 오른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자신의 손에 끈적한 피가 흥건하게 묻은 회칼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준우는 사시나무 떨듯 떨며 칼을 떨어뜨렸습니다. 옷과 손은 온통 남의 피로 뒤범벅되어 있었죠. 억울하다고, 내가 하지 않았다고 소리치고 싶었지만 목소리는 공포에 질려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엄마 수술비 모으느라 열심히 아르바이트하던 아들은 하룻밤 사이에 잔혹한 살인마가 되어 차가운 수갑을 차게 되었습니다. 구치소 접견실의 공기는 무겁고 차가웠습니다. 칠이 벗겨진 쇠창살과 누렇게 바랜 시멘트벽 사이로 스며드는 한기는 준우의 뼛속까지 파고들었죠. 며칠 사이 수척해진 준우는 초점 없는 눈으로 투명 아크릴판 너머를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땀과 먼지로 뒤범벅된 옷에서는 퀴퀴한 냄새가 났고 헝클어진 머리카락 아래로 드러난 눈동자는 공포에 질려 흔들리고 있었어요. 철커덕. 육중한 철문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누군가 들어왔습니다. 준우는 형사나 변호사일 거라 생각했죠. 하지만 접견실 의자에 거만하게 앉은 사람은 다름 아닌 박태민이었습니다. 자신이 죽인 사람의 죄를 뒤집어 씌운 장본인이 너무나도 말끔한 명품 정장 차림으로 면회를 온 것이었죠. 머리에는 기름을 발라 단정히 넘겼고 값비싼 향수 냄새가 접견실의 눅눅한 곰팡이 냄새를 덮으며 퍼져나갔습니다. 박태민은 아크릴판 너머의 준우를 마치 동물원의 원숭이 구경하듯 훑어보더니 피식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야, 발렉. 여기 밥은 입에 좀 맞냐? 비아냥거리는 그 목소리에 준우의 주먹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당장이라도 소리를 지르고 싶었지만 박태민은 여유롭게 안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사진 한 장을 유리창에 딱 붙여 보였어요. 준우의 눈이 크게 뜨였습니다. 그것은 병원 중환자실 침대에 산소호흡기를 낀 채 누워있는 엄마 연희의 사진이었습니다. 준우가 구치소에 들어온 사이에 엄마가 쓰러져서 병원에 입원한 것이었죠. 내 엄마 오늘 내일 한다며? 담당 의사 말로는 신장 이식 못 받으면 이번 달 넘기기 힘들다던데. 준우는 짐승 같은 신음을 흘리며 유리창을 두드렸습니다. 엄마에게 무슨 짓을 했냐고 따져 물었지만 박태민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은밀하게 속삭였습니다. 진정해, 효자 아들. 내가 제안 하나 하러 왔잖아. 내 엄마 수술비, 그리고 평생 먹고 살 돈. 내가 다 대줄게. 넌 그냥 여기서 콩밥 좀 먹고 나오면 돼. 어때? 남는 장사 아니냐? 준우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자신의 죄를 대신 뒤집었으면 엄마를 살려주겠다는 악마의 거래였으니까요. 박태민의 눈빛에는 일말의 죄책감도 없었습니다. 그저 귀찮은 일을 처리하려는 사업가의 계산적인 눈빛뿐이었죠. 준우는 입술을 깨물어 피가 맺히도록 참았지만 박태민은 마지막 쐐기를 박았습니다. 선택해. 내가 여기서 내가 안 죽였어요 하고 징징거리는 동안 내 엄마 장례식 치를 건지 아니면 눈 딱 감고 효도 한번 제대로 할 건지. 박태민은 휘파람을 불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멀어지는 그의 뒷모습을 보며 준우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자신의 인생을 포기하는 것뿐이라니 준우의 가슴은 천갈래 만갈래로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그날 밤 독방에 갇힌 준우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차가운 바닥에 무릎을 끌어안고 앉아 밤새도록 엄마의 얼굴만을 떠올렸어요. 내가 감옥에 가면 내 인생은 끝이지만 내가 버티면 엄마가 죽어. 서울대 합격의 영광도 평범하게 살고 싶었던 소박한 꿈도 죽어가는 엄마의 목숨 앞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준우는 결국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미래를 죽여 엄마의 생명을 사는 일이었죠. 다음 날 아침 조서를 꾸미러 온 형사 앞에서 준우의 눈빛은 전날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깊은 체념과 비장함이 서린 눈으로 형사를 똑바로 바라보며 입을 열었죠. 형사님, 제가 다 말할게요. 형사는 건조한 표정으로 볼펜을 들었습니다. 준우의 입에서 나온 말은 스스로를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거짓말이었습니다. 제가 죽였습니다. 그 여자 제가 찔렀습니다. 준우는 떨리는 손으로 진술서에 거짓된 자백을 써내려갔습니다. 평소 무시당하는 기분이 들어 홧김에 찔렀다. 칼은 미리 준비했다. 한 글자 한 글자 적을 때마다 준우의 심장은 칼로 난도질 당하는 것만 같았어요. 그것은 단순한 글자가 아니라 자신의 인생에 내리는 사형 선고였으니까요. 마지막으로 지장을 찍는 순간 준우의 눈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뚝뚝 떨어져 종이를 적셨습니다. 모든 죄를 인정하고 달게 처벌받겠습니다. 준우는 그렇게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거짓 자백을 마쳤습니다. 이 소식은 곧바로 연희에게 전해졌습니다. 소식을 들은 연희는 아픈 몸을 이끌고 경찰서 유치장 앞까지 찾아갔어요. 면회가 금지되었다며 막아서는 경찰들을 붙잡고 그녀는 바닥에 주저앉아 땅을 치며 통곡했습니다. 우리 준우가 그럴 리가 없어요. 내 아들이 벌레 한 마리도 못 죽이는 애인데 이게 무슨 날벼락이야. 어머니의 처절한 울음소리가 경찰서 복도를 가득 메웠지만 닫힌 철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이미 준우는 서류상 완벽한 살인자가 되어 있었으니까요. 차가운 유치장 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들려오는 엄마의 울음소리에 준우는 입을 틀어막고 소리 죽여 오열했습니다. 엄마 미안해. 나 같은 건 잊고 제발 사람만 줘. 가난하지만 서로를 의지하며 행복했던 모자의 세상은 거대한 권력과 돈의 폭력 아래 처참하게 짓밟히고 말았어요. 이제 그들에게 남은 것은 차가운 법정에서의 잔인한 심판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절망의 끝에서 운명은 기이한 방식으로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시간은 다시 현재, 숨막히는 긴장감이 감도는 법정으로 돌아옵니다. 준우의 운명을 가를 1심 재판이 막 시작되려던 참이었어요. 방청석을 가득 메운 사람들은 불안한 눈빛으로 웅성거리고 있었죠. 예정된 시간이 조금 지나서야 법정 경위가 다급하게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안내 말씀드립니다. 본 사건의 담당 재판부가 변경되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안내에 장내가 술렁였습니다. 단순한 교체가 아니라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거든요. 법원 직원들마저 긴장하여 자세를 고쳐 잡는 분위기였죠. 새로 배정된 인물은 법조계에서 전설의 칼잡이라 불리는 최석훈 부장판사였습니다. 죄가 있다면 그 대상이 누구든 법전 그대로 베어버린다는 냉혹한 원칙주의자. 피고인석에 앉아 파리하게 떨고 있는 준우에게는 그야말로 저승사자가 찾아온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모두 기립. 경위의 굵은 목소리가 법정을 울리자 방청객들이 주섬주섬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판사 전용 출입문이 열리고 차가운 공기가 먼저 법정 안으로 밀려 들어왔어요. 검은 법복을 입은 최석훈 판사가 걸어 나왔습니다. 그의 등장은 소란스럽던 법정을 단숨에 침묵시켰죠. 바닥을 스치는 법복 자락 소리가 스스슥 하고 들려왔는데 그 소리는 마치 날카로운 칼날이 칼집에서 빠져나오는 소리처럼 섬뜩하게 느껴졌습니다. 뚜벅, 뚜벅. 일정한 간격으로 들리는 구두 굽소리가 사람들의 심장을 조여왔습니다. 그는 법대 위에 있는 의자에 바로 앉지 않았어요. 꼿꼿하게 서서 무태안경 너머의 서늘한 눈빛으로 법정 안을 천천히 훑어보았습니다. 그 시선이 닿는 곳마다 사람들이 저절로 고개를 숙일 만큼 압도적인 위압감이었죠. 감정이라고는 한 톨도 느껴지지 않는 무표정한 얼굴은 마치 잘 빚어놓은 석고상 같았습니다. 연희는 차마 고개도 들지 못한 채 두 손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쓴 아들을 위해 기도를 하고 있었지만 주변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는 것을 피부로 느낄 수 있었어요. 옆자리의 사람들이 저 독종 판사가 여기를 왜? 라며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불안감이 엄습해온 연희는 떨리는 고개를 아주 천천히 들어 법대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연희의 심장이 멎는 듯한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연희의 눈동자가 거칠게 흔들렸습니다. 입을 틀어막았지만 새어나오는 신음을 막을 수는 없었어요. 법대 가장 높은 곳에 앉아 서류를 넘기고 있는 저 남자. 희끗희끗한 귀밑머리와 날카로운 인상을 하고 있었지만 연희는 단번에 그를 알아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15년 전 뺑소니 사고로 핏덩이가 되어 사라졌던 남편 호진이었습니다. 말도 안 돼. 호진 씨? 연희는 비틀거리며 의자를 잡고 일어섰습니다. 눈을 비비고 다시 보아도 틀림없었죠. 세상 사람들은 몰라도 매일 밤 영정사진을 닦으며 그리워했던 아내는 알 수 있는 디테일들이었습니다. 오른쪽 눈썹 끄트머리에 아주 작게 박혀 있는 검은 점 하나. 그리고 남편이 평소 콤플렉스라며 머리카락으로 가리려 했던 살짝 찌그러진 왼쪽 귓바퀴의 모양까지. 그것은 세상에 둘도 없는 남편 강호진의 얼굴이었습니다. 15년 동안 제사상을 차려주며 눈물로 보냈던 그 사람이 지금 살아서 판사복을 입고 눈앞에 있는 것이었습니다. 연희의 가슴 속에서 거대한 폭풍이 몰아쳤습니다. 당장이라도 뛰쳐나가 여보 라고 외치고 싶었을 거예요. 죽은 줄 알았던 남편이 살아 돌아왔다는 것은 기적 그 자체였으니까요. 하지만 그 기막히고 벅찬 감동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최석훈 판사가 고개를 들어 피고인석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눈빛이 문제였습니다. 자신의 친아들인 준우를 바라보는 그 눈빛에는 아버지로서의 온기는커녕 사람에 대한 최소한의 연민조차 없었으니까요. 그것은 마치 더러운 오물이나 징그러운 벌레를 내려다보는 듯한 지독한 경멸과 차가움만이 가득한 눈빛이었습니다. 준우가 공포에 질려 판사님 제가 죽였습니다. 라고 덜덜 떨며 억지 자백을 쏟아내려 했습니다. 엄마를 살리려면 이 거짓말을 완수해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최 판사는 그 처절한 목소리마저 듣기 싫다는 듯 단칼에 잘라버렸어요. 피고인 묻는 말에만 대답하세요. 잡소리 집어치우고. 목소리 톤과 높낮이는 15년 전 남편과 똑같았지만 그 안에 담긴 온도는 정반대였습니다. 과거 다정했던 호진은 온데간데 없고 그 자리에는 피도 눈물도 없는 냉혈함만이 앉아 있었죠. 연희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저 사람, 우리를 못 알아보는 거야? 어떻게 자기 아들한테 저런 표정을 지을 수가 있어? 연희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그때 최 판사가 서류를 거칠게 덮으며 법정 전체를 얼어붙게 만드는 서늘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피고인 강준우, 고개 드세요. 그 목소리가 어찌나 날카롭고 매섭던지 법정 안의 모든 이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연희는 그제야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저 남자는 내 남편 강호진의 얼굴을 하고 있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내 아들의 목숨줄을 쥐고 흔드는 저승사자라는 사실을 말이죠. 비극적인 운명의 장난 앞에서 연희가 할 수 있는 것은 터져나오는 비명을 참으며 입술을 깨무는 것뿐이었습니다. 재판은 계속되었습니다. 검사는 준우를 패륜적인 범죄자로 몰아세우며 목소리를 높였고 방청석에서는 탄식과 비난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연희의 귀에는 그 어떤 소음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오직 법대 가장 높은 곳, 차갑게 앉아있는 최석훈 판사에게 고정되어 있었으니까요. 정말 당신이야? 아니면 세상에 저렇게 똑같은 사람이 또 있는 거야? 속이 새까맣게 타들어가는 심정으로 남편을 응시하던 그때였습니다. 최 판사가 검찰 측에서 제출한 두꺼운 증거 기록 뭉치를 집어들었습니다. 수백 장에 달하는 방대한 서류를 넘겨야 하는 상황이었죠. 보통의 판사들이라면 습관적으로 엄지손가락에 혀를 대어 침을 묻혔을 겁니다. 하지만 최 판사의 행동은 달랐습니다. 서류를 넘기려던 손을 잠시 멈칫하더니 법복 안주머니 깊숙한 곳으로 손을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 무언가를 주섬주섬 꺼내 들었죠. 번쩍이는 명패와 근엄한 법복, 그리고 서늘한 카리스마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물건이었습니다. 그것은 색이 바래고 낡아빠진 노란색 고무 골무였습니다. 요즘은 사무실에서도 잘 쓰지 않는 손때가 꼬질꼬질하게 묻은 구식 골무였죠. 옆자리에 배석한 판사조차 의아한 눈빛으로 쳐다볼 만큼 뜬금없는 물건이었습니다. 하지만 최 판사는 주변의 시선 따위는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는 듯 아주 익숙하고 자연스러운 손놀림으로 그 골무를 오른쪽 검지에 끼웠습니다. 탁! 가볍게 튕기듯이 손가락 마디에 골무를 안착시키는 그 동작. 연희의 눈동자가 거칠게 흔들렸습니다. 세상의 시간이 느리게 흐르기 시작한 듯 그 사소한 손짓 하나하나가 슬로우 비디오처럼 그녀의 망막에 박혀 들어왔습니다. 최 판사는 골무를 끼운 손가락으로 서류를 한 장씩 아주 리듬감 있게 넘기기 시작했습니다. 스륵 스륵 종이가 넘어가는 소리가 법정의 공기를 갈랐습니다. 그 익숙한 소리와 손동작을 보는 순간 연희의 머릿속에서는 15년 전의 기억이 번개처럼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시간은 15년 전 서울 신림동 고시촌의 좁은 단칸방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 시절 호진은 사법고시 장수생이었습니다. 넉넉지 않은 형편의 시험은 계속해서 떨어졌지만 연희는 식당 설거지 일을 하며 묵묵히 남편을 뒷바라지했죠. 호진은 그런 아내에게 보답하겠다며 밤낮 없이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싸구려 갱지로 된 두꺼운 법정과 판례집을 하도 많이 넘겨서 겨울만 되면 그의 오른쪽 검지 끝은 늘 갈라지고 베어 피가 맺혀 있곤 했습니다. 어느 날 밤 일을 마치고 돌아온 연희는 반창고를 덕지덕지 붙인 손으로 힘겹게 책장을 넘기는 남편의 등 뒤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시장 문방구에 들러 사온 것이 바로 그 노란 고무 골무였죠. 여보, 이거 껴봐. 당신 손가락 다 망가지겠어. 침 묻히지 말고 이거 써. 그때 호진이 얼마나 아이처럼 좋아했는지 모릅니다. 그는 골무를 검지에 끼워 보이며 활짝 웃었었죠. 와, 진짜 편하다. 여보, 내가 이거 끼고 열심히 해서 꼭 판사 될게. 그래서 당신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호강시켜 줄게.
그날 이후로 호진에게 그 낡은 골무는 단순한 사무용품이 아니었습니다. 합격을 기원하는 부적이자 아내의 사랑 그 자체였죠. 그는 잠을 잘 때도 그 골무를 머리맡에 두고 잘 정도로 아꼈습니다. 그런데 지금 죽은 줄 알았던 남편이 기억도 다 잃었다는 저 냉혹한 판사가 무의식 중에 품속에서 그때 그 골무와 똑같은 것을 꺼내 끼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골무를 끼우는 버릇까지 소름 끼치게 똑같았습니다. 손가락 끝까지 쑥 밀어 넣는 것이 아니라 첫 번째 마디에 살짝 걸치듯 끼우고는 입으로 후 하고 바람을 한 번 불어넣는 그 사소한 습관까지 말이죠. 연희는 입을 틀어막으며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져 앞이 흐려졌지만 그녀는 눈을 깜빡이는 것조차 잊은 채 남편의 손끝을 쫓았습니다. 얼굴은 닮을 수 있습니다. 목소리도 비슷할 수 있죠. 하지만 15년 전 좁은 단칸방에서 몸에 배어버린 저 구질구질하고도 애틋한 습관까지 똑같을 확률이 세상에 얼마나 될까요? 이건 당신 버릇이잖아. 몸이 기억하고 있는 거야. 연희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15년의 긴 세월이 흘렀어도 머릿속의 기억은 지워졌어도 남편의 손가락은 아내가 건넸던 그 작은 배려를 본능적으로 기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순간 연희는 확신했습니다. 저 높은 곳에 앉아 우리 아들을 내려다보고 있는 저 남자는 내 남편 강호진이 틀림없다고 말이죠. 그리고 그 확신과 동시에 끔찍한 공포가 밀려왔습니다. 내 남편이 맞는데 왜 우리를 모른 척하는 거지? 왜 내 아들을 죽이려고 하는 거야? 골무 낀 손가락으로 아들의 죄를 묻는 서류를 넘기는 남편의 모습은 연희에게 희망인 동시에 더 큰 절망으로 다가왔습니다. 법정 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검사가 준우를 향해 어머니의 수술비를 핑계 삼은 계획적이고 악질적인 폐륜 범죄라고 몰아붙이자 방청석 곳곳에서 탄식과 야유가 터져 나왔습니다. 억울함에 어깨를 들썩이는 준우와 그런 아들을 보며 오열하는 연희, 그리고 흥분한 방청객들의 목소리가 뒤섞여 장내는 통제불능의 상태로 치닫고 있었죠. 정숙하세요. 재판 중입니다. 법정 경위들이 목청을 높여 제지했지만 이미 달아오른 분위기를 가라앉히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소라는 점점 거세져 금방이라도 누군가 뛰쳐나올 듯 험악해졌습니다. 그때 법대 위에 침묵을 지키며 앉아있던 최석훈 판사가 움직였습니다. 보통의 경우라면 마이크에 대고 정숙을 요청했을 테지만 그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차가운 무표정 그대로 천천히 오른손을 뻗어 판사봉을 잡았죠. 그런데 그가 판사봉을 쥐는 방식은 남들과 확연히 달랐습니다. 손잡이의 중간을 꽉 쥐는 대신 손잡이의 가장 끝부분을 붓을 쥐듯 아주 가볍고 섬세하게 잡았습니다. 그리고는 판사봉의 머리 부분을 바닥에 바로 내리치지 않고 공중에서 잠시 멈추더니 손목의 스냅만을 이용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톡, 톡. 마치 지휘자가 연주를 시작하기 전 박자를 맞추듯 혹은 골프 선수가 샷을 날리기 전 빈 스윙을 하듯 판사봉 받침대를 아주 가볍게 2번 건드렸습니다. 찰나의 순간 스쳐 지나간 그 기이한 예비 동작에 소란스럽던 방청객들의 시선이 일제히 법대 위로 쏠렸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쾅! 가벼웠던 예비 동작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묵직하고 파괴적인 굉음이 법정의 공기를 찢어발겼습니다. 그 소리는 단순한 나무망치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좌중을 단숨에 압도하고 공포를 심어주는 그야말로 저승사자의 호령과도 같은 소리였죠. 귀를 찌르는 파열음이 지나간 자리에는
찬물을 끼얹은 듯한 정적만이 감돌았습니다. 최석훈 판사는 그제야 안경을 검지로 밀어올리며 낮게 의조렸습니다. 한 번만 더 소란 피우면 감치 명령 내리겠습니다. 사람들은 그 서늘한 카리스마에 압도되어 숨소리조차 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방청석 구석 연희는 공포가 아닌 전율에 몸을 떨고 있었습니다. 그 톡, 톡, 쾅 하고 이어지는 삼박자의 독특한 리듬이 그녀의 귓가에 박혀 심장을 난타하고 있었으니까요. 연희의 기억은 15년 전 가난했지만 웃음이 끊이지 않았던 신혼 시절의 단칸방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당시 법대생이었던 호진은 학교에서 열리는 모의법정 대회에서 판사 역할을 맡게 되었다며 들떠 있었습니다. 좁은 자취방에는 판사봉이 있을 리 만무했기에 그는 부엌에서 쓰던 나무 절구공이를 들고 밤마다 연습에 매진했었죠. 여보, 잘 봐. 판사가 그냥 막 치면 폼이 안 나잖아. 나만의 시그니처가 있어야 한다고. 호진은 장난기 어린 표정으로 방바닥에 두꺼운 전공 서적을 깔아놓고 절구공이를 휘둘러 보였습니다. 먼저 가볍게 톡, 톡 경고를 주는 거야. 그러고 나서 쾅 하고 판결을 내리는 거지. 어때? 멋있지 않아? 아유, 시끄러워요. 아래층에서 올라오겠어. 연희가 웃으며 말리면 호진은 이게 바로 정의의 리듬이야. 라고 외치며 낄낄거렸습니다. 그 삼박자의 리듬은 연희에게 있어 세상에서 가장 듣기 좋은 음악이자 언젠가 남편이 진짜 법복을 입고 저 소리를 울릴 나를 꿈꾸게 하는 희망의 소리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꿈속의 소리가 가장 잔인한 현실이 되어 돌아온 것입니다. 내 아들을 심판하는 이 차가운 법정 한복판에서 말이죠. 연희는 떨리는 손으로 귀를 감싸쥐었습니다. 환청이 아니었습니다. 15년 전 좁은 방 안을 울리던 그 장난스러운 리듬이 지금 저 높은 법대 위에서 서늘한 굉음이 되어 다시 울려 퍼진 것입니다. 호진 씨, 당신 정말 판사가 됐구나. 당신이 말한 대로 정말 됐어. 얼굴은 변할 수 있고 목소리 톤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심지어 머릿속의 기억은 15년이라는 세월 속에 지워졌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몸 깊숙이 베어버린 그 사소한 습관, 무의식 중에 튀어나오는 그 리듬만큼은 사라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연희는 이제 100%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저 높은 곳에서 얼음장 같은 표정으로 우리를 내려다보는 저 남자가 매일 밤 꿈속에서 그리워했던 남편 강호진이라는 사실을요. 하지만 그 확신은 곧바로 끔찍한 공포로 변했습니다. 죽은 줄 알았던 남편이 살아있다는 기쁨보다 그 남편이 자신의 핏줄인 아들을 알아보지 못한 채 감옥으로 보내려 하고 있다는 현실이 비수가 되어 가슴을 찔렀습니다. 연희는 입술을 꽉 깨물며 솟구치는 눈물을 닦아냈습니다. 내가 당신 기억나게 할 거야.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녀의 눈빛에 절박한 결의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재판이 있고 며칠 뒤 이른 새벽부터 연희는 부스스한 몸을 일으켜 좁은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성취하는 몸을 이끌고 그녀가 정성스레 준비하기 시작한 것은 투박한 도시락이었습니다. 냉장고 구석에 처박혀 있던 쉰내가 톡 쏘는 묵은지를 꺼내 낡은 프라이팬에 볶기 시작했습니다. 참기름을 듬뿍 두르고 설탕을 솔솔 뿌려 달달 볶아내자 시큼하면서도 고소한 냄새가 단칸방을 가득 채웠죠. 이어 계란말이를 만들 때는 일부러 불을 세게 조절했습니다. 노릇노릇하고 예쁜 모양 대신 표면이 거무튀튀하게 탈 정도로 바짝 익혔습니다. 누군가 본다면 요리를 망쳤다고 혀를 찼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것은 15년 전 고시생 시절
반찬이라곤 김치밖에 없던 가난 속에서도 호진이 가장 사랑했던 메뉴였습니다. 고아원에서 만난 둘은 그렇게 가난하지만 부러울 것 없던 행복한 사랑을 했습니다. 여보, 난 당신이 해주는 이 볶음김치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 그리고 계란말이는 이렇게 좀 타야 불맛이 나고 좋지. 밥그릇을 싹싹 비우며 행복해하던 남편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연희는 흐르는 눈물을 손등으로 훔쳐내며 도시락 뚜껑을 덮었습니다. 15년 전 호진이 쓰던 낡은 보온 도시락통, 그가 남기고 간 유일한 유품과도 같은 물건이었습니다. 연희는 도시락을 품에 꼭 안고 법원 앞으로 달려갔습니다. 살을 애는 듯한 칼바람이 부는 정문 앞에서 그녀는 죄인처럼 몸을 웅크린 채 남편이 나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식은 땀이 흐르고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행여나 남편을 놓칠세라 눈조차 제대로 깜빡이지 않았죠. 점심시간이 되자 말끔한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건물 밖으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인파 속에서 유독 서늘한 기운을 풍기는 한 남자, 최석훈 판사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판사님, 잠깐만요. 연희가 다급하게 인파를 헤치고 달려들었습니다. 경호원들이 제지하려 했지만 연희는 필사적으로 최 판사의 앞을 가로막으며 도시락을 불쑥 내밀었습니다. 제발, 이거 한 번만 드셔보세요. 네, 한 입만이라도요. 우리 준우 아빠가 당신이 제일 좋아하던 거예요. 최 판사의 미간이 깊게 찌푸려졌습니다. 초라한 행색의 여인이 다 찌그러진 도시락통을 들이미는 상황이 불쾌했던 모양입니다. 그는 차가운 목소리로 일갈했습니다. 비키세요. 공무집행 방해로 신고하기 전에. 최 판사가 연희를 경멸 어린 눈빛으로 쏘아보며 지나치려던 찰나 연희는 절박한 심정으로 도시락 뚜껑을 거칠게 열어젖혔습니다. 밀폐되어 있던 그 강렬하고 원초적인 냄새가 법원 앞의 차가운 공기 중으로 순식간에 퍼져나갔습니다. 시큼하게 볶은 묵은지의 냄새, 그리고 살짝 탄 계란 특유의 비릿하고도 구수한 냄새가 최 판사의 코끝을 스쳤습니다. 점심시간의 허기를 자극하는 냄새였지만 고급 식당에 익숙한 판사들에게는 낯설고 투박한 향기였죠. 최 판사는 반사적으로 코를 막으려 인상을 썼습니다. 하지만 그 냄새가 코 속 깊이 파고드는 순간 그의 표정이 기묘하게 일그러졌습니다. 발걸음을 딱 멈춰 세운 그는 마치 무언가에 홀린 사람처럼 멍하니 코를 벌름거렸습니다. 그 냄새가 뇌리에 닿는 순간 최 판사의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쩍하고 갈라지는 듯한 충격이 가해졌습니다. 최 판사가 갑자기 관자놀이를 부여잡고 비틀거렸습니다. 머릿속을 날카로운 송곳으로 찌르는 듯한 극심한 두통이 몰려왔기 때문입니다. 평생을 고급스러운 음식만 먹어왔을 것 같은 남자가 그 싸구려 김치볶음 냄새를 맡자마자 몸이 먼저 반응하고 있었습니다. 입안에는 저절로 군침이 가득 고이기 시작했죠. 그것은 단순한 식욕이 아니었습니다. 뱃속 깊은 곳, 영혼의 밑바닥에서부터 이걸 먹어야 해, 이걸 먹어야 내가 살 수 있어라고 아우성치는 듯한 아주 원초적이고 끔찍한 허기였습니다. 최 판사는 혼란스러운 눈빛으로 연희의 손에 들린 도시락통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빨간 김치 국물이 묻은 투박한 계란말이, 꾹꾹 눌러 담은 식은 밥알들. 머리로는 생전 처음 보는 음식이라 부정하고 있었지만 가슴은 쿵쿵 뛰며 목구멍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냄새, 도대체 뭐지? 왜 이렇게 익숙하지? 왜 눈물이 나려고 하는 거야? 냉철하던 최석훈 판사의 동공이 지진이 난 듯 흔들렸습니다. 이성이 마비되고 본능이 튀어나오려는 듯
그의 손이 저절로 도시락을 향해 뻗어나가려 했습니다. 부장님, 괜찮으십니까? 뒤따라오던 배석 판사가 놀라서 달려오는 소리에 최 판사는 퍼뜩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는 황급히 뻗었던 손을 거두고 식은땀이 흐르는 이마를 닦아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더 이상 아까처럼 차갑지 않았습니다. 두려움과 혼란, 그리고 알 수 없는 그리움이 뒤섞여 엉망진창이 되어 있었죠. 연희는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울먹이며 외쳤습니다. 호진 씨, 당신 맞지? 몸은 기억하잖아. 당신이 매일 싸달라고 했던 그 도시락이잖아. 최 판사는 대답 대신 도망치듯 자리를 피했습니다. 하지만 법원 건물로 급히 들어가는 그의 뒷모습은 어딘가 모르게 처량하고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마치 길을 잃은 아이처럼 말이죠. 그날 점심 최 판사는 구내식당의 밥을 한 숟가락도 뜨지 못한 채 집무실에 틀어박혀 멍하니 허공만 응시했다고 합니다. 그 강렬했던 냄새가 15년 동안 굳게 닫혀있던 기억의 문을 두드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도시락 소동이 있고 난 뒤 며칠 후 재판이 다시 속게되었습니다. 법정으로 돌아온 최석훈 판사의 안색은 창백하기 그지없었습니다. 며칠 전 맡았던 그 시큼한 묵은지 냄새가 뇌관을 건드린 것인지 그는 재판 내내 머리가 깨질 듯한 두통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판결문을 읽어내려가던 최 판사의 미간이 깊게 패였습니다. 그는 읽던 서류를 잠시 내려놓고 무의식적으로 오른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검지 끝으로 오른쪽 관자놀이를 꾹꾹 누르기 시작했죠. 단순히 누르는 것이 아니라 손가락 끝으로 작은 원을 그리며 지압하듯 돌려 누르는 아주 독특한 습관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법정 안에 기이한 데칼코마니가 그려졌습니다. 피고인석에 앉아있던 준우 또한 극심한 공포와 긴장감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살인 누명을 쓰고 사형이니 무기징역이니 하는 무거운 단어들이 오가는 상황에서 20살 청년의 정신은 이미 한계에 다다라 있었으니까요. 준우는 불안한 눈빛으로 바닥을 응시하다가 자신도 모르게 오른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거짓말처럼 판사석의 최석훈과 똑같은 동작을 취했습니다. 검지 끝으로 관자놀이를 꾹꾹 누르며 원을 그리는 손짓. 각도와 리듬, 심지어 괴로움에 살짝 일그러진 표정까지 두 사람은 마치 거울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은 한 사람처럼 완벽하게 같은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방청석 맨 앞줄에서 이를 지켜보던 연희는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그것은 15년 전 호진이 고시 공부를 하며 머리가 아플 때마다 습관적으로 하던 바로 그 버릇이었으니까요. 태어나서 한 번도 아버지의 얼굴을 제대로 본 적 없는 아들이 가르쳐 준 적도 없는 아버지의 버릇을 똑같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옛말이 소름 끼치는 현실이 되어 눈앞에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법정 안에 묘한 기류가 흘렀습니다. 극심한 두통 속에서도 최 판사는 무언가 이상한 시선을 느꼈는지 관자놀이를 누르던 손을 멈추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정면을 바라본 순간 자신과 똑같은 포즈로 머리를 누르고 있는 피고인 준우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순간 최 판사의 동공이 거칠게 흔들렸습니다. 저 녀석? 왜 나랑 똑같은 짓을 하고 있지? 마치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어린 시절을 보는 듯한 기묘한 감각. 최 판사는 등골을 타고 오르는 서늘한 전율을 느꼈습니다. 이성적으로는 눈앞의 청년을 살인범이라 규정하고 있었지만 그의 몸과 본능은 나와 같은 피가 흐르는 존재일 수도 있다는 신호를 끊임없이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때 검사가 준우를 향해 날 선 독서를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피고인은 어머니 병원비를 핑계로 동정심을 유발하고 있지만 사실은 유흥비를 마련하려고 계획적으로 살인을 저지른 겁니다. 아주 악질적인 페류나입니다. 페류나라는 단어가 준우의 마지막 인내심을 끊어놓았습니다. 준우는 수갑찬 손으로 책상을 거칠게 내리치며 벌떡 일어났습니다. 억울함에 터져나온 울분은 비명에 가까웠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진짜 돈이 필요해서 놀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엄마 살리려고. 준우는 꺽꺽거리며 울음을 토해냈습니다. 그러고는 젖은 눈으로 법대 위에 앉은 최 판사를 향해 고개를 쳐들고 절규했습니다. 판사님, 저는 감옥에서 썩어도 돼요. 사형을 당해도 좋습니다. 제발 우리 엄마 수술만 좀 받게 해주세요. 저기 있는 박태민이 수술비 준다고 해서 그래서 내가 다 뒤집어 쓴 거라고요. 준우의 처절한 외침이 법정을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그 눈빛은 살인마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슬프고 억울한, 그러면서도 자신의 아니보다 죽어가는 엄마를 더 걱정하는 효자의 눈빛이었죠. 그 눈을 정통으로 마주한 순간 최 판사는 숨이 턱하고 막히는 고통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연민이나 동정심이 아니었습니다. 가슴 한가운데 심장이 있는 그곳이 누군가 달궈진 인두로 지지는 것처럼 타들어가는 물리적인 통증이었어요. 남이라면 그저 안타깝게 여기고 말았을 상황이었지만 이것은 차원이 달랐죠. 마치 자신의 살점이 뜯겨나가고 피가 역류하는 듯한 끔찍한 고통이 그를 덮쳤습니다. 최 판사는 반사적으로 법복 윗부분을 움켜쥐었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그는 가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왜 이렇게 아픈 거지? 저놈이 대체 누구길래 내 심장이 이렇게 찢어지는 거야? 냉철하게 유지해오던 이성의 벽이 와르르 무너져 내리고 알 수 없는 뜨거운 감정이 파도처럼 밀려와 그를 집어삼켰습니다. 법대 위에 단단히 앉아있던 판사가 아들의 눈물 한 방에 속절없이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연희는 똑똑히 보았습니다. 냉혹했던 남편의 눈가가 붉게 충혈되는 것을요. 기억은 잃었을지라도 자식을 향한 아비의 본능은 그 어떤 법전보다 더 강하고 뜨겁게 살아 숨쉬고 있었습니다. 설상가상이라는 말은 이럴 때 쓰는 것일까요? 준우의 오열로 법정 안이 슬픔과 당혹감으로 술렁이던 그때 천장의 환풍구에서 웅웅거리는 기계음이 들리더니 법정 내부 공기가 급격히 뜨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노후된 중앙 난방 시스템이 오작동을 일으켜 꺼져야 할 히터가 최고 온도로 치솟아 멈추지 않게 된 것입니다. 안 그래도 수많은 사람의 열기로 가득 차 있던 법정은 순식간에 숨이 턱턱 막히는 건식 사우나처럼 변해버렸습니다. 환기조차 제대로 되지 않는 밀폐된 공간에서 건조하고 뜨거운 공기는 사람들의 목을 조여왔습니다. 밖은 살을 애는 한겨울이었지만 법정 안은 기이한 열기로 가득 차 가만히 있어도 등줄기에 땀이 흐를 지경이었죠. 방청객들은 연신 두꺼운 외투를 벗으며 짜증 섞인 신음을 내뱉었고 검사 역시 답답한지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고통스러운 사람은 단연법대 위의 최석훈 판사였습니다. 그는 권위를 상징하는 두꺼운 법복을 겹겹이 껴입고 있었으니까요. 도시락 냄새를 맡은 후부터 이어진 두통과 속 울렁거림, 거기에 고장난 히터가 뿜어내는 숨막히는 열기까지 겹치자 그의 인내심도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습니다. 최 판사의 이마에 맺혔던 식은땀은 어느새 빗물처럼 흘러내려 안경알을 뿌옇게 흐렸습니다. 평소라면 법관의 채통을 지키기 위해 미동도 하지 않았겠지만 지금은 상황이 달랐습니다.
최 판사는 인상을 찌푸리며 안경을 벗어 거칠게 닦았습니다. 그리고는 답답함을 견딜 수 없다는 듯 법복의 소매를 걷어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법정 경위, 난방시설 점검 요청하세요. 더워서 진행을 못하겠군요. 짜증 섞인 목소리와 함께 그는 왼쪽 소매를 팔꿈치까지 쑥 걷어 올렸습니다. 하얀 와이셔츠 소매 단추까지 풀어 걷어내자 가려져 있던 그의 맨 팔뚝이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법정 맨 앞줄 피고인석 바로 뒤에 앉아있던 연희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최 판사의 왼쪽 손목 안쪽 하얀 피부 위에 너무나도 선명하고 붉은 자국 하나가 박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생채기가 아니었습니다. 뜨거운 열기에 살점이 녹아 엉겨붙었다가 아문 아주 독특하고 기이한 모양의 화상 흉터였습니다. 마치 밤하늘에 뜬 반달처럼 둥구스름하게 휘어진 그 흉터. 연희는 그 자국을 보는 순간 숨이 턱 막혀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세상 천지에 저런 모양, 저런 위치의 흉터를 가진 사람이 또 있을 리 만무했습니다. 15년 전 가난했지만 서로를 끔찍이 아꼈던 그의 겨울, 신혼 시절의 기억이 연희의 머릿속을 강타했습니다. 그때는 연희가 준우를 임신하여 입덧이 한창 심할 때였습니다. 고시 공부에 여념이 없어야 할 호진이 우리 마누라랑 애기 몸보신 시켜줘야 한다며 책을 덮고 부엌으로 달려갔던 날이었죠. 요리라고는 라면밖에 끓일 줄 모르던 그가 아내를 위해 미역국을 끓이겠다며 펄펄 끓는 냄비를 들고 서툰 몸짓으로 움직였습니다. 그러다 그만 발을 헛디디며 냄비를 엎을 뻔한 아찔한 사고가 벌어졌습니다. 쏟아지는 뜨거운 국물이 연희가 앉아있는 쪽으로 튀려던 찰나 호진은 비명을 지를 새도 없이 자신의 팔을 뻗어 그 국물을 막아냈습니다. 아 뜨거워. 살 타는 냄새가 날 정도로 뜨거운 국물을 뒤집어 쓰고도 호진은 벌겋게 부어오른 자신의 팔은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놀란 연희와 뱃속의 아기가 무사한지 살피느라 정신이 없었죠. 나중에 병원 치료를 받고 나서도 남게 된 그 선명한 반달 모양의 흉터. 호진은 그 흉터를 볼 때마다 연희의 푸른 배를 쓰다듬으며 웃곤 했습니다. 이건 영광의 상처야. 내가 우리 가족 지킨 증거라고. 그런데 아내와 아이를 지킨 그 사랑의 증거가 지금 아들에게 사형을 선고하려는 저 냉혹한 판사의 손목에 그대로 박혀 있는 것입니다. 연희는 더 이상 이성을 유지할 수 없었습니다. 재판의 엄숙함도 판사에 대한 두려움도 모두 사라졌습니다. 오직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본능만이 그녀를 지배했습니다. 연희는 용수철처럼 튀어올라 법대 쪽을 향해 손가락질하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호진 씨, 그 상처, 그거 나 미역국 끓여주다 데인 거잖아. 맞잖아. 그녀의 목소리는 처절했고 법정의 두꺼운 유리를 울릴 만큼 날카로웠습니다. 장내의 모든 시선이 연희에게 꽂혔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당신 팔 좀 봐. 그 반달 흉터. 당신이 우리 준우 지키려다 생긴 영광의 상처라며. 그런데 왜 지금은 아들을 죽이려고 해? 왜? 아들을 살리고 싶은 병든 어미의 절규였죠. 법정 안은 순식간에 찬물을 끼얹은 듯 적막에 휩싸였습니다. 경위들이 당황하여 연희를 제지하려 달려들었지만 이번에는 최 판사조차 그들을 말릴 수 없었습니다. 그는 연희의 비명을 듣는 순간 마치 감전된 사람처럼 전신을 떨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숙여 자신의 왼쪽 손목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곳에는 연희의 말대로 반달 모양의 흉터가 선명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15년 동안 기억을 잃은 채 살아오면서 매일 아침 샤워를 할 때마다 도대체 이 흉터는
언제 생긴 걸까 의문을 가졌던 그 상처. 아무리 머리를 쥐어짜도 떠오르지 않던 그 흉터의 기원을 저 아래서 울부짖는 피고인의 어머니가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읊어대고 있었습니다. 최 판사의 눈동자가 사시나무 떨리듯 흔들렸습니다. 미역국, 임신, 영광의 상처, 그 단어들이 뇌리에 박히는 순간 15년 동안 굳게 닫혀있던 거대한 기억의 댐에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최 판사는 걷어올린 소매를 내릴 생각조차 하지 못한 채 멍하니 자신의 흉터를 어루만졌습니다. 거친 흉터의 질감이 손끝에 닿을 때마다 잊혔던 과거의 온기가 혈관을 타고 심장으로 흘러들어오는 듯했습니다. 법정에서의 소동이 가라앉고 밤이 깊었지만 최석훈 판사의 집무실 불은 꺼질 줄 몰랐습니다. 그는 재판을 황급히 휴정한 뒤 도망치듯 사무실로 돌아와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소파에 앉아 자신의 손목에 선명한 반달 모양의 흉터를 문지르고 또 문질렀죠. 미역국, 호진 씨. 법정을 울리던 여자의 절규가 귓가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부정하려 해도 심장이 너무나 아프게 뛰고 있었기에 그는 더 이상 이 상황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퇴근 시간이 지나 법원 전체가 정막에 휩싸였을 때 최 판사는 다시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준우의 사건 기록을 처음부터 다시 꺼내 들었어요. 그의 눈빛은 더 이상 권태로운 판사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사냥감을 쫓는 형사처럼 날카롭게 번뜩이고 있었죠. 뭔가 있어. 내가 놓치고 있는, 아니 놈들이 숨기고 있는 무언가가 분명히 있어. 최 판사는 검찰이 제출한 결정적 증거, 바로 사건 당일의 CCTV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준우가 사람을 찌르는 장면이 찍혀 있다는 그 영상을 수십 번 돌려보고 프레임 단위로 쪼개어 관찰하기 시작했죠. 사건을 범죄가 아닌 내 아들일지도 모르는 아이의 행적을 쫓는 시선으로 바라보자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화면 속에서 준우가 떨리는 손으로 차 트렁크 쪽으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트렁크 문을 여는 순간 화면이 아주 미세하게 튀는 현상이 포착되었습니다. 틱! 일반적인 시선이라면 기계적 오류라 생각하고 넘길 법한 찰나의 끊김이었습니다. 하지만 최 판사는 영상을 멈추고 타임스탬프, 즉 화면 하단에 찍힌 시간을 확인했습니다. 트렁크를 열기 직전의 시간은 2시 13분 15초. 하지만 화면이 튀고 난 직후의 시간은 2시 16분 18초였습니다. 중간에 3분 3초라는 시간이 감쪽같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누군가 준우가 트렁크를 열고 시체를 발견해 주저앉는 장면, 그리고 진짜 범인이 나타나 준우를 기절시키는 그 결정적인 장면만을 가위로 오려내듯 정교하게 잘라낸 것입니다. 그리고는 준우가 흉기를 쥔 장면만을 교묘하게 이어붙여 그를 완벽한 살인범으로 둔갑시킨 것이었죠. 이건 명백한 조작이다. 최 판사는 주먹으로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검찰이 제출한 핵심 증거가 조작되었다면 이것은 단순히 우발적인 사건이 아니라 거대한 권력이 개입된 기획수사라는 뜻이었으니까요. 그 순간 머릿속에서 어지럽게 흩어져 있던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국회의원 아들 박태민이 왜 굳이 준우에게 접근했는지, 억울하다던 준우가 왜 갑자기 모든 죄를 인정했는지, 모든 것이 하나의 점으로 연결되고 있었습니다. 최 판사는 떨리는 손으로 쓰고 있던 안경을 벗어 던졌습니다. 더 이상 법대에 앉아 종이 뭉치나 읽고 있을 때가 아니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직감했기 때문입니다. 시계 바늘이 밤 11시를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법원의 복도는 쥐 죽은 듯 고요했고
창밖에는 추적추적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최석훈 판사는 그가 그토록 소중히 여겼던 근엄한 법복을 벗어 옷걸이에 걸었습니다. 대신 구석에 놓여있던 낡은 검은색 점퍼를 걸치고 얼굴을 가리기 위해 야구 모자를 깊게 눌렀었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그의 모습은 더 이상 부장판사가 아닌 진실을 쫓는 추격자였습니다. 판사가 직접 현장 수사를 나간다는 것은 전례 없는 일이었지만 지금 그의 눈에는 절차나 체면 따위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시키는 본능, 아직 기억은 돌아오지 않았지만 피가 끓이는 내 아들을 구해야 한다는 생각 하나로 몸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그는 법원 뒷문으로 빠져나와 택시를 잡아탔습니다. 강남 제우스 룸살롱으로 가주세요. 택시기사가 의아한 눈빛으로 백미러를 통해 그를 힐끔거렸지만 최 판사는 창밖에 빗줄기만 뚫어지게 응시했습니다. 차창을 때리는 빗소리가 마치 15년 전 그날 밤의 기억을 두드리는 것처럼 처량하게 들려왔습니다. 도착한 곳은 강남의 화려한 네온사인 뒤편 욕망과 타락이 뒤엉킨 음침한 뒷골목이었습니다. 취객들이 비틀거리고 험상궂은 덩치들이 입구를 지키고 있는 그곳으로 최 판사는 망설임 없이 걸어 들어갔습니다. 사건 현장인 주차장 쪽으로 접근하려던 찰나 웨이터 몇 명이 모여 담배를 피우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최 판사는 본능적으로 젖은 벽 뒤에 몸을 숨기고 숨을 죽였습니다. 평생 법복만 잡던 손바닥에 식은땀이 흥건하게 배어나왔지만 그는 귀를 쫑긋 세우고 그들의 대화에 집중했습니다. 야, 그 호구 새끼 재판 어떻게 됐냐? 사형 나온대? 몰라. 근데 박태민 실장님이 손을 다 써놨다잖아. 경찰은 물론이고 판사고 검사고 다 구워 삶았대. 그들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이야기는 추악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최 판사는 주먹을 꽉 쥐고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에 그의 심장이 멈추는 듯 했습니다. 근데 그 판사 새끼 좀 웃기지 않냐? 15년 전에 박 의원이 처리하려다가 놓친 그 고시생 놈이랑 이름이 똑같다던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최 판사의 발이 바닥에 얼어붙은 듯 굳어버렸습니다. 고시생? 박 의원? 그 단어들이 귀에 꽂히는 순간 머릿속에서 삐하는 날카로운 이명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최 판사는 마침내 자신의 잃어버린 과거와 정면으로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비 내리는 어둠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그의 뒷모습은 이제 판사가 아닌 복수의 불타는 사냥꾼의 그림자처럼 보였습니다. 비는 점점 거세져 장대비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최석훈 판사는 축축하게 젖은 벽에 몸을 바짝 붙인 채 숨소리조차 내지 않으려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담배 연기가 자욱한 뒷골목 구석, 험상궂은 산의 몇 명이 킬킬거리며 나누는 대화가 빗소리를 뚫고 그의 귓가에 날아와 박혔습니다. 야, 이번에 그 서울대생 놈 진짜로 감방 가는 거냐? 박태민 실장님이 손 다 써놨대? 열심히 살던 놈인데 아쉽네. 바닥에 가래침을 뱉으며 한 사내가 묻자 옆에 있던 다른 사내가 비열한 웃음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당연하지. 우리 박 의원님 집안이 어떤 집안이냐? 사람 하나 병신 만드는 건 일도 아니잖아. 15년 전에도 봐라. 그 알짱거리던 고시생 새끼 쥐도 새도 모르게 처리했잖아. 그 말을 듣는 순간 벽을 짚고 있던 최 판사의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손톱이 벽돌 틈을 파고들 정도로 강한 힘이었습니다. 고시생, 15년 전. 그 단어들이 의미심장하게 다가왔습니다. 아, 그 사건? 박 의원님이 젊었을 때 음주운전하다가 사람 쳤는데 뺑소니로 덮어버린 거? 쉿, 새끼야. 목소리 낮춰.
그래, 그때 그 고시생 놈이 법전 끌어안고 횡단보도 건너다가 그대로 날아갔다며? 근데 시체도 못 찾게 싹 치워버렸잖아. 이번에도 그 서울대생 놈 감방에서 자살로 위장하든 뭘 하든 조용히 시키라는 오더가 떨어졌어. 타인의 생명을 벌레만도 못하게 여기는 그들의 대화는 끔찍했습니다. 15년 전에는 아버지를 차로 치어 죽이려 했고 지금은 그 아들에게 누명을 씌워 사회적으로 매장하려 하다니. 악마와 다를 바 없는 그들의 행태에 최 판사의 전신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그때 결정적인 한마디가 들려왔습니다. 그 고시생 이름이 뭐였더라? 강호진이었나? 강호진이라는 이름 세 글자가 고막을 때리는 순간 최 판사의 머릿속에서 날카로운 이명 소리가 사이렌처럼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뇌관이 터진 듯 머리가 쪼개질 듯한 통증이 몰려왔습니다. 최 판사는 빗물이 고인 바닥에 무릎을 꿇고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입 밖으로 터져 나오려는 신음을 가까스로 삼키며 그는 고통에 몸부림쳤습니다. 빗줄기는 더욱 굵어지고 최 판사의 시야가 핑핑 돌며 현실과 과거의 경계가 허물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차가운 빗물이 얼굴을 때리는 감각, 비릿한 피냄새, 그리고 귀를 찢는 듯한 급브레이크 소리. 지금 내리는 이 비가 15년 전 그날 밤 내리던 그 비와 겹쳐지며 봉인된 기억의 문을 거칠게 두드렸습니다. 순간 최 판사의 눈앞에 섬광이 번쩍이며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곳은 더 이상 강남의 뒷골목이 아니었습니다. 가로등조차 드문드문 켜진 15년 전 신림동의 어두운 횡단보도 앞이었습니다. 그날도 오늘처럼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젊은 호진은 한 손에는 소중한 법전을, 다른 한 손에는 아내 연희에게 줄 작은 조각 케이크 상자를 들고 있었습니다. 오늘 연희 생일인데 빨리 가서 축하해줘야지. 오직 그 생각 하나로 파란 불이 켜지자마자 빗속의 횡단보도로 뛰어들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빵! 고막을 찢는 듯한 경적 소리와 함께 빗길을 미끄러지며 달려오는 거대한 트럭의 헤드라이트가 호진을 덮쳤습니다. 눈앞이 하얗게 멀어버릴 듯한 강렬한 빛, 그리고 쿵 하는 끔찍한 충돌음. 호진의 몸은 종이장처럼 공중으로 붕 떴다가 차가운 아스팔트 바닥으로 처박혔습니다. 케이크 상자는 뭉개졌고 법전은 빗물에 젖어 낫장으로 흩어졌습니다. 호진은 바닥에 쓰러진 채 흐려지는 의식 속에서 멀어져가는 트럭의 뒷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트럭에서 내려 자신을 확인하고는 비릿하게 웃으며 다시 차에 오르던 어떤 남자의 얼굴을 또렷하게 기억해냈습니다. 그것은 지금의 국회의원 박태민의 아버지인 박 의원의 젊은 시절 얼굴이었습니다. 연희야, 연희야, 우리 아기. 피를 토하며 사랑하는 아내의 이름을 부르다가 정신을 잃었던 그 마지막 순간의 기억까지 거대한 파도처럼 밀려와 최 판사의 뇌를 강타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끔찍한 기억들. 박 의원 일당은 숨이 붙어있는 호진을 짐짝처럼 트렁크에 실었습니다. 그들은 인적이 드문 야산의 깊은 저수지로 차를 몰았습니다. 차가운 물속으로 던져지는 순간 호진은 살기 위해 발버둥 쳤지만 의식은 깊은 심연 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그들이 시체도 못 찾게 싹 치워버렸다고 확신했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늘은 호진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저수지의 물살에 휩쓸려 하리로 떠내려간 그는 기적적으로 얕은 강가로 밀려나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운명처럼 한 노인을 만났습니다. 은퇴 후 산속에 은거하며 살아가던 전직 대법관. 그는 강가에 쓰러져 있는 호진을 발견하고 자신의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머리를 심하게 다쳐 이름조차 기억하지 못하는 호진을 지극정성으로 간호하며 살려낸 생명의 은인이었죠. 기억은 잃었지만 호진의 몸에 배어있던 법 지식과 정의감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헛소리를 하면서도 법전을 줄줄 외우는 청년을 보며 노인은 단번에 알아차렸습니다. 이 청년이 예사 인물이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그가 당한 사고가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는 것을 말이죠. 지문을 조회하면 누군지 금방 알 수 있겠지. 하지만 이렇게 처참하게 버려졌다는 건 누군가 이 젊은이를 죽이려 했다는 뜻이야. 지금 신원이 드러나면 놈들이 다시 찾아올지도 몰라. 산전수전 다 겪은 노련한 법관의 직감은 정확했습니다. 그는 호진을 세상에 드러내는 대신 자신의 그늘 아래 숨기기로 결심했습니다. 자네는 이제부터 죽은 내 아들이다. 과거의 위험한 이름은 잊고 최석훈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야. 힘을 키워서 언젠가 자네를 이렇게 만든 놈들을 직접 심판하게. 노인은 호진을 양자로 받아들이고 일찍 세상을 떠난 자신의 아들 최석훈의 신분을 주었습니다. 그렇게 강호진은 세상에서 지워졌고 훗날 전설의 칼잡이라 불리게 될 최석훈 판사가 태어난 것입니다. 한편 남겨진 연인은 어땠을까요? 사고 현장에는 핏자국과 찢어진 법전, 그리고 호진의 낡은 지갑만이 덩그러니 남아 있었습니다. 부패한 경찰은 박 의원의 사주를 받아 연희에게 잔인한 거짓말을 했습니다. 뺑소니 충격으로 남편분이 강물에 튕겨나갔습니다. 며칠을 수색했지만 물살이 새서 시신이 바다로 떠내려간 것 같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겠습니다. 시신조차 찾지 못한 채 연희는 경찰이 건네준 피 묻은 유품만을 끌어안고 장례를 치러야 했습니다. 15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그녀는 남편이 차가운 물속 어딘가에서 떠돌고 있을 것이라 믿으며 피눈물을 흘려왔던 것입니다. 빗물인지 눈물인지 모를 액체가 최 판사의 얼굴을 타고 하염없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젖은 얼굴을 더듬었습니다. 차가운 빗물 속에서 15년 동안 그를 덮고 있던 최석훈이라는 가면이 벗겨져 나갔습니다. 그는 더 이상 냉철하고 감정 없는 판사 최석훈이 아니었습니다. 아내를 끔찍이 사랑하고 태어날 아기를 손꼽아 기다리던 가난하지만 꿈 많았던 고시생 강호진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호진은 빗물 웅덩이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노려보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살을 파고들어 피가 날 정도로 강한 힘이었습니다. 15년의 세월을 도둑맞은 분노, 아내와 아들을 지옥 속에 살게 한 죄책감, 그리고 저 악마들을 향한 끓어오르는 증오심이 폭발했습니다. 호진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비에 젖은 옷이 무겁게 축 늘어졌지만 그의 눈빛만은 어둠 속에서도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는 입술을 깨물며 나지막이 하지만 그 어느 때보다 단호하게 뇌까렸습니다. 내가 강호진이다. 내가 다 기억해냈다. 그의 목소리는 지옥에서 돌아온 가장의 처절한 선전포고였습니다. 거센 비를 뚫고 기억을 되찾은 호진이 향한 곳은 그리운 아내가 있는 집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흠뻑 젖은 채 택시를 돌려 다시 법원 집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어두컴컴한 집무실에 들어선 호진은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한참이나 노려보았습니다. 빗물과 눈물로 얼룩진 얼굴, 충혈된 눈동자, 파르르 떨리는 입술. 당장이라도 달려가 연희를 끌어안고 준우의 누명을 벗겨주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멈춰섰습니다. 상대는 거대 권력을 쥔 국회의원 박 의원과 그의 아들이었습니다. 지금 감정에 복받쳐 내가 강호진이다라고 외치며 나서봤자
그들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을 것입니다. 15년 전 뺑소니 사고를 은폐했던 것처럼 이번에도 돈과 권력으로 진실을 덮어버리거나 자신을 정신 이상자로 몰아갈 것이 뻔했습니다. 안 돼. 이대로는 안 돼. 내 아들 준우를 완벽하게 살리려면 놈들을 법이라는 칼로 철저하게 난도질해야 해. 호진은 피가 배어 나올 정도로 입술을 깨물며 울음을 삼켰습니다. 그리고 젖은 옷을 벗어 던지고 옷걸이에 걸려있던 빳빳하고 차가운 법복을 다시 꺼내 입었습니다. 와이셔츠 단추를 하나하나 채우는 그의 손길은 마치 전쟁터에 나가는 장수가 갑옷을 입듯 비장했어요. 마지막으로 안경을 다시 쓰는 순간 호진의 눈빛이 싸늘하게 변했습니다. 방금 전까지 빗속에서 오열하던 남편 강호진은 온데간데였고 피도 눈물도 없는 전설의 칼잡이 최석훈 판사의 얼굴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가슴속에는 시뻘건 용암이 끓고 있었지만 겉으로는 누구보다 차가운 얼음 가면을 쓴 것입니다. 호진은 책상 위에 놓인 준우의 재판 기록을 다시 펼쳤습니다. 이번에는 제3자인 판사의 눈이 아니라 자식을 지키려는 아비의 눈으로 서류를 파헤쳤습니다. 조작된 증거들, 매수된 증인들의 뻔한 거짓말들이 붉은 펜 아래 낱낱이 드러났습니다. 그는 종이가 찢어질 정도로 힘을 주어 빗금을 그었습니다. 내 가족을 건드린 데가 피눈물로 갚게 해주마. 그날 밤 호진은 집무실 불도 켜지 않은 채 어둠 속에 홀로 앉아 창밖을 응시했습니다. 15년 동안 홀로 아픈 몸을 이끌고 아들을 키워낸 연희의 고통, 그리고 영문도 모른 채 살인자의 아들이 되어 떨고 있을 준우의 공포. 그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며 그들을 위해 가장 잔인하고 완벽한 복수의 칼날을 갈고 또 갈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밝았어요. 운명의 선고 공판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이었습니다. 호진은 치밀한 작전을 세웠죠. 이 복수극을 완벽하게 끝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조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진짜 범인인 박태민과 그 아버지 박 의원, 이 두 악마가 제 발로 법정에 나타나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야만 만천하가 보는 앞에서 그들의 죄를 낱낱이 까발리고 단죄할 수 있을 테니까요. 호진은 법원 복도에서 마주친 담당 검사에게 아주 은밀하고도 묘한 뉘앙스를 풍겼습니다. 검사님, 이번 사건 말입니다. 증거가 좀 너무 자기적으로 완벽해서 오히려 이상하더군요. 지나가듯이 툭 던진 그 한마디에 검사의 표정이 딱딱하게 굳어졌습니다. 찔리는 구석이 있었기 때문이죠. 호진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점심시간 배석 판사들이 듣는 자리에서도 혼잣말인 척 정보를 흘렸습니다. 여론도 있고 하니 무죄 가능성도 열어두고 판결문을 다시 검토해봐야겠어. 법원 내의 소문은 발이 달린 듯 빠르게 퍼져나갔고 삽시간에 법원 담장을 넘어 박 의원의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안 그래도 불안해하던 박 의원 측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돈과 권력으로 판사까지 구워 삶았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판사가 바뀐 후로 판결 기류가 이상하게 흐른다는 보고가 들어왔으니까요. 박태민은 길길이 날뛰며 아버지에게 따졌습니다. 아빠, 그 판사 미친 거 아니야? 돈도 줘야 하는 거 아니냐고. 그러자 박 의원이 비열한 웃음을 흘리며 아들을 달랬습니다. 걱정 마라. 그 최석훈이라는 작자, 원래 깐깐한 척하는 놈이야. 선고 당일날 우리가 가서 맨 앞줄에 딱 버티고 앉아 있으면 알아서 기게 되어 있어. 감히 내 면전에서 딴소리를 하겠냐? 호진이 파놓은 함정에 그들이 제 발로 걸어 들어온 셈이었습니다. 호진은 그들이 법정에 출석할 것이라는 소식을 전해 듣고는 집무실에서 서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와라.
다 같이 와서 똑똑히 지켜봐라. 너희가 쌓아 올린 추악한 성이 어떻게 무너지는지. 재판 당일 아침, 호진은 평소보다 더 정갈하게 법복을 갖춰 입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박동했지만 호진은 거울 속의 자신을 보며 마지막으로 스스로에게 최면을 걸었습니다. 나는 판사 최석훈이다. 그리고 나는 강준우의 아버지 강호진이다. 드디어 모든 것을 되돌릴 심판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굳게 닫힌 법정 문이 열리면 세상이 뒤집힐 거대한 반전이 시작될 것입니다. 드디어 운명의 선고 공판 날이 밝았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법정 안은 발 디딜 틈 없이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최석훈 판사가 은밀히 흘린 무죄 판결의 가능성이 있다는 소문이 일파만파 퍼진 탓에 특종을 노리는 기자들의 눈빛이 번들거리고 있었습니다. 방청석의 가장 좋은 자리는 이미 국회의원 박 의원 측 사람들로 점령당해 있었습니다. 맨 앞줄에는 박 의원과 그의 아들 박태민이 거만하게 다리를 꼬고 앉아 여유를 부리고 있었죠. 죄를 지은 자들이 오히려 당당한 모순된 풍경이었습니다. 박태민은 껌을 씹으며 피고인석의 준우를 향해 비릿한 조소를 날렸고 그 모습을 지켜봐야 하는 연인은 구석 자리에서 죄인처럼 고개를 숙인 채 파르르 떨고 있었습니다. 재판부 입정하겠습니다. 모두 기립. 법정 경위의 우렁찬 목소리가 장내를 울리자 웅성거림이 일순간 잦아들었습니다. 굳게 닫혀있던 판사 전용 출입문이 열리고 차가운 침묵이 먼저 흘러나왔습니다. 검은 법복을 입은 최석훈 판사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날따라 그의 주변에는 유독 서늘하고 날카로운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법복 자락을 휘날리며 단상으로 걸어 올라가는 그의 표정에는 감정이라곤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마치 감정이 거세된 밀랍 인형처럼 혹은 심판을 위해 내려온 저승사자처럼 냉혹해 보였죠. 박 의원 일당은 최 판사를 보며 은밀한 눈짓을 주고받았습니다. 막대한 돈과 권력으로 판사를 매수했다고 믿는 그들의 입가에는 오만한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꿈에도 알지 못했습니다. 저 무표정한 가면 뒤에 15년이라는 세월 동안 응축된 시퍼런 복수의 칼날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자리에 앉은 최 판사는 방청석을 천천히 훑어보았습니다. 박 의원과 시선이 마주쳤지만 그는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시선을 돌려 피고인석에 위태롭게 앉아있는 아들 준우와 방청석 구석의 연희를 아주 잠시 응시했습니다. 찰나의 순간이었지만 최 판사의 깊은 눈동자가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속으로는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가족을 불렀을 테지만 겉으로는 얼음장처럼 차갑게 판사봉을 잡았습니다. 지금부터 피고인 강준우의 살인 혐의에 대한 선고, 공판을 시작합니다. 낮게 깔린 그의 목소리가 법정의 공기를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사형이냐 무죄냐. 한 청년의 인생을 건 판결이 막 시작되려는 참이었습니다. 통상적인 절차대로라면 재판장은 미리 작성해온 판결문을 낭독하며 주문, 피고인은 으로 시작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최 판사의 행동은 예상을 빗나갔습니다. 그는 앞에 놓인 마이크의 위치를 신중하게 조정하더니 법복 안주머니 깊숙한 곳으로 손을 집어넣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안경 닦기나 물을 꺼내려나 보다 짐작했을 겁니다. 하지만 최 판사의 손에 들려나온 것은 손때가 묻어 모서리가 다를 대로 다른 낡은 사진 한 장이었습니다. 번쩍이는 명패와 근엄한 법복에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물건이었죠. 최 판사는 그 사진을 아주 조심스럽게 마치 깨지기 쉬운 보석이라도 다루듯 법대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아침
법원으로 들어오는 그의 차를 가로막으며 연희가 울부짖듯 건넸던 사진이었습니다. 판사님, 제발,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이 사진 속 남자가 정말 판사님이 아니란 말입니까? 제 남편이, 우리 준우 아빠가 정말 아니란 말입니까? 경호원들에게 끌려나가면서도 끝까지 손을 뻗어 차창 너머로 밀어 넣었던 그 처절한 증거. 15년 전 세 식구가 세상 부러울 것 없이 환하게 웃고 있는 바로 그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이미 기억을 되찾은 호진이었지만 차 안에서 그 사진을 받아들고는 소리 없이 오열할 수밖에 없었죠. 최 판사는 사진 속의 아내와 아들을 향해 무언가 다짐하듯 지그시 바라본 뒤 준비해 온 두꺼운 판결문 뭉치를 옆으로 거칠게 밀어버렸습니다. 탁! 종이 뭉치가 밀려나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그것은 마치 조작된 거짓 판결문 따위는 필요 없다는 무언의 선언과도 같았습니다. 법정안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박 의원 역시 분위기가 심상치 않음을 감지했는지 꼬고 있던 다리를 풀고 자세를 고쳐 앉았습니다. 하지만 최 판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두 손을 깍지 껴 책상 위에 올리고 피고인석을 정면으로 응시했습니다. 그리고 차분하지만 물기가 어린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피고인 강준우, 고개 드세요. 사형 선고가 내려질까 두려워 고개조차 들지 못하고 떨고 있던 준우였습니다. 하지만 판사의 목소리는 이상하리만치 무섭지 않았습니다. 엄하지만 따뜻하고 차갑지만 깊은 슬픔이 배어있는 목소리였죠. 준우가 천천히 아주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었습니다. 퀭한 눈으로 법대 위를 올려다본 순간 그는 최 판사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냉혹했던 판사의 눈가는 붉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금방이라도 눈물이 쏟아질 듯 그렁그렁한 눈으로 아들을 바라보고 있었죠. 연희가 가슴을 부여잡고 오열하려는 찰나 최 판사가 다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법정을 뒤집어 놓을 충격적인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본 재판부는 오늘 검찰이 기소한 내용에 대해 판결을 내리지 않겠습니다. 순간 법정 안에 있던 모든 이들의 숨이 멎었습니다. 판결을 내리지 않겠다니 그게 무슨 소립니까? 검사가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방청석 역시 웅성거리는 소리로 가득 찼고 맨 앞줄의 박 의원은 저 미친놈이 라며 욕설을 내뱉는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하지만 법대 위의 최석훈 판사는 조금의 동요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더욱 차분하고 냉철한 목소리로 법정 안의 소음을 뚫고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검찰이 제출한 증거는 모두 조작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재판부는 이를 증거로 채택하지 않겠습니다. 그의 선언은 검찰과 거대 권력을 향한 정면 도전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사람들이 숨을 들이켜는 사이 최 판사는 주머니에서 검은색 USB 하나를 꺼내 높이 들어 올렸습니다. 대신 사건 당일 사라졌던 3분의 진실이 담긴 이원본 영상을 직권으로 증거 채택합니다. 재생하세요. 판사의 단호한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법정 정면의 대형 스크린에 영상이 송출되었습니다. 그것은 호진이 비오는 밤 자맹 수사를 통해 목숨을 걸고 찾아낸 바로 그 사라진 3분의 영상이었습니다. 화면 속에는 준우가 트렁크를 열고 시체를 발견해 주저앉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뒤이어 어둠 속에서 한 남자가 나타나 몽둥이로 준우의 머리를 가격하고 기절한 준우의 손에 억지로 피 묻은 칼을 쥐어주는 장면이 적나라하게 재생되었습니다. 범인의 얼굴이 화면 가득 클로즈업되는 순간 법정 안에 있던 수백 개의 눈동자가 일제히 한 곳으로 꽂혔습니다. 바로 방청석 맨 앞줄,
다리를 꼬고 앉아있던 국회의원 아들 박태민에게로 말이죠. 스크린 속에서 사람을 해치고 조작을 지시하던 남자는 의심할 여지 없이 박태민이었습니다. 으악, 저거 끄란 말이야. 자신의 치부가 만천하에 드러나자 박태민은 사색이 되어 비명을 질러댔습니다. 공포에 질려 의자에서 넘어지며 뒷걸음질 치는 꼴은 추악이 그지없었습니다. 박 의원 역시 핏기가 완전히 사라진 얼굴로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영상을 지켜보던 연희는 가슴을 치며 통곡했습니다. 내 아들, 불쌍한 내 아들. 내가 저럴 줄 알았어. 법정안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기자들은 특종을 잡기 위해 미친 듯이 플래시를 터뜨렸고 방청객들은 분노에 차 살인마를 잡으라고 소리쳤습니다. 진실이 거짓을 집어삼키는 순간이었습니다. 박태민은 쥐구멍이라도 찾으려는 듯 몸을 돌려 도망치려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최 판사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검은 법복 자락이 거칠게 휘날리는 모습은 마치 죄인을 심판하러 내려온 신과도 같았습니다. 최 판사는 손에 쥐고 있던 판사봉을 들어있는 힘껏 내리쳤습니다. 쾅! 피고인석에 앉아야 할 사람은 강준우가 아니라 박태민입니다. 법정 경위, 당장 저자를 체포해. 판사의 서슬 퍼런 호령이 떨어지자마자 대기하던 경위들이 박태민을 덮쳤습니다. 박태민이 이거나 우리 아빠가 누군지 알아? 라며 발악하자 박 의원이 삿대질을 하며 고함을 질렀습니다. 이봐, 최석훈. 내가 미쳤구나. 감히 국회의원 아들을 건드려? 너 옷 벗고 싶어? 신성한 법정에서 판사를 협박하는 오만함. 하지만 최 판사, 아니 강호진은 더 이상 참지 않았습니다. 그는 쓰고 있던 냉철한 판사의 가면을 완전히 벗어던졌습니다. 그리고 15년 동안 억눌러왔던 아비의 분노를 토해내듯 목에 핏대를 세우며 포효했습니다. 닥쳐라. 감히 내 법정에서 내 아들에게 살인 누명을 씌워. 피고인이 아닌 내 아들. 그 한마디에 법정 안의 공기가 멈춘 듯 했습니다. 준우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눈을 크게 떴고 연희는 입을 틀어막은 채 주저앉았습니다. 박 의원이 넋이 나간 표정으로 내 아들? 이라며 되물었지만 호진은 그에게 틈을 주지 않고 쐐기를 박았습니다. 살인 혐의, 증거인멸, 그리고 법정 모독죄까지 추가해서 긴급 구속을 명한다. 당장 수갑 채워. 그 단호하고 압도적인 명령에 경위들이 박태민의 양손목에 수갑을 철컥 채웠습니다. 아빠 나 좀 살려줘. 박태민이 질질 끌려나가며 울부짖었지만 박 의원은 다리에 힘이 풀려 의자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세상 무서운 줄 모르고 날뛰던 거대한 권력이 진정한 정의와 부정 앞에서 허무하게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호진은 가쁜 숨을 몰아쉬며 그 광경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차가운 판사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자식을 지켜낸 아버지의 그 뜨겁고도 처절한 눈빛이었습니다. 법정 안은 혼란의 도가니였습니다. 수갑을 찬 채 끌려나가는 박태민의 비명과 불그락푸르락해진 얼굴로 삿대질을 해대는 박 의원의 고성이 뒤섞여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박 의원은 분을 이기지 못하고 법대를 향해 씩씩거렸지만 최석훈 판사가 내뱉은 내 아들이라는 한마디에 기묘한 위화감을 느꼈는지 순간 멈칫했습니다. 그는 떨리는 눈으로 최 판사의 얼굴을 뚫어지게 응시했습니다. 15년 전 술에 취해 자신이 차로 치고 뺑소니 쳤던 그 가난한 고시생의 얼굴이 겹쳐 보였기 때문입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 돌아왔을 리는 만무했고 단순히 닮은 사람이라 치부하기에는
저 판사가 뿜어내는 살기가 지나치게 익숙하고 섬뜩했습니다. 그때 최 판사가 쓰고 있던 안경을 천천히 벗어 책상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안경 너머에 감춰져 있던 그의 맨눈은 더 이상 이성적인 법관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먹잇감의 목덜미를 노리는 맹수처럼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죠. 왜 이제야 기억이 나나 보지? 최 판사의 낮은 목소리가 박 의원의 귓가에 서늘하게 꽂혔습니다. 나다. 15년 전 내 놈이 술에 취해 트럭으로 밀어버렸던 그 고시생. 강호진이다. 법정의 높은 천장을 뚫을 듯 우렁찬 선언이었습니다. 박 의원은 헛바람을 들이키며 뒤로 비틀거렸습니다. 마치 귀신이라도 본 듯 얼굴이 흑빛으로 변해 입만 벙긋거릴 뿐 아무런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강호진? 내가 어떻게 살아있어? 분명히 죽었는데. 죽었어야 했겠지. 내 놈들이 시신까지 유기하려고 했으니까. 하지만 하늘이 도왔는지 아니면 내 처자식 못 잊어 지옥에서 기어 올라왔는지 내가 이렇게 살아서 돌아왔다. 호진은 당장이라도 단상을 뛰어내려가 박 의원의 멱살을 잡고 싶었지만 끓어오르는 분노를 주먹 꽉 쥐며 억눌렀습니다. 대신 그는 법대 위에 놓여있던 판사봉을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똑똑히 봐라. 내가 짓밟으려 했던 그 힘없던 고시생이 이제는 대한민국 부장판사가 되어서 내 놈들의 목줄을 쥐고 있다. 호진은 온몸에 힘을 실어 판사봉을 내리쳤습니다. 판결을 위한 타종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악을 향한 처절한 응징이었습니다. 과직! 단단한 박달나무로 만들어진 판사봉의 자루가 굉음과 함께 두 동강이 나며 부러졌습니다. 나무 파편이 사방으로 튀었고 그 살벌한 기세에 박 의원은 비명조차 지르지 못한 채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부러진 판사봉은 단순한 나무 토막이 아니었습니다. 15년 동안 억눌려왔던 한이 폭발하는 소리이자 부패한 권력자들을 향한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습니다. 숨막히는 정적 속에서 호진은 부러진 판사봉 자루를 바닥에 내던지며 포효했습니다. 내 가족을 건드린 데가 뼈저리게 후회하게 해주마. 너희들은 끝났어. 그 서슬 퍼런 일갈에 박 의원은 경위들에게 끌려나가면서도 호진의 눈을 마주치지 못한 채 사시나무 떨듯 떨기만 했습니다. 악인들이 사라진 법정에는 숨막히는 침묵만이 감돌았습니다. 호진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순간 호진의 세상에서 법정의 소음도 방청객들의 시선도 모두 흐릿하게 지워졌습니다. 오직 피고인석에 멍하니 서 있는 아들 준우와 방청석 구석에서 입을 틀어막은 채 떨고 있는 아내 연희만이 선명하게 클로즈업되어 보일 뿐이었죠. 가족을 마주한 순간 호진의 눈을 지탱하던 도끼가 빠져나가고 그 자리에 뜨거운 물기가 차올랐습니다. 방금 전까지 악인을 심판하던 저승사자의 가면은 산산조각이 났고 그 자리에는 15년의 세월을 지켜주지 못했다는 끔찍한 죄책감에 시달리는 늙고 지친 아버지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호진은 후들거리는 다리를 간신히 지탱하며 다시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목구멍이 꽉 막힌 듯 말이 쉽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수십 번 헛기침을 삼키며 감정을 억누르던 그가 갈라진 목소리로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본 재판부는 피고인 강준우에 대하여. 마이크를 잡은 그의 손끝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준우는 눈물이 그렁그렁한 눈으로 두려움과 기대가 뒤섞인 표정으로 아버지를 올려다보았습니다. 호진은 그런 아들의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고 가장 슬픈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피고인 강준우가 아니라 내 아들 준우야. 그 한마디는 단순한 호칭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15년 동안 준우를 짓눌러왔던 가난, 누명, 고아라는 꼬리표를 단번에 끊어내는 구원의 밧줄이었습니다. 법정 안을 팽팽하게 당기고 있던 긴장의 끈이 툭 하고 끊어지며 곳곳에서 참았던 흐느낌이 터져 나왔습니다. 못난 아비 만나서 그동안 너무 고생 많았다. 아빠가 너무 늦게 와서 미안하다. 호진은 쓰고 있던 안경을 벗어 주체할 수 없이 흐르는 눈물을 거칠게 훔쳐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힘주어 선언했습니다. 이번에는 법전의 논리가 아닌 핏줄의 본능으로 내리는 판결이었습니다. 피고인 강준우는 무죄다. 무죄. 판사봉은 이미 부러져 바닥에 나뒹굴고 있었습니다. 호진은 자신의 맨주먹으로 딱딱한 법대 책상을 쿵, 쿵, 쿵 내리쳤습니다. 땅, 땅, 땅. 살과 뼈가 부딪히는 그 둔탁한 소리가 그 어떤 나무망치 소리보다 더 크고 웅장하게 그리고 가슴 사무치게 법정을 울렸습니다. 그것은 마치 멈췄던 가족의 심장이 다시 뛰는 소리와도 같았습니다.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준우의 다리에서 힘이 빠져나갔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20살 청년의 모습은 온데간데없고 15년 전 아빠를 기다리던 5살 꼬마 아이로 돌아가 목 놓아 울었습니다. 아빠, 으흐흑, 아빠. 목 놓아 부르는 그 소리는 15년의 그리움과 서러움을 토해내는 비명이었습니다. 연희 역시 비틀거리며 달려나와 아들을 끌어안고 함께 통곡했습니다. 호진은 법대 위에서 그 모습을 내려다보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15년을 돌고 돌아 드디어 제자리로 돌아온 가장의 뜨거운 눈물이었습니다. 잃어버린 기억, 잃어버린 가족, 잃어버린 시간. 그 모든 것을 되찾은 기적보다 더 기적 같은 순간이었습니다. 준우의 서러운 통곡 소리가 법정의 높은 천장을 때리고 사람들의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아빠. 15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단 한 번도 입 밖으로 내어보지 못한 이름, 꿈속에서조차 그리움에 사무쳐 불렀던 그 이름을 목 놓아 부르는 아들의 울음은 처절했습니다. 그때 법대 위에 우뚝 서 있던 호진이 움직였습니다. 그는 천천히 그리고 무겁게 계단을 내려오기 시작했죠. 그 높고 견고했던 심판자의 성에서 가장 낮고 비천한 바닥으로 내려오는 걸음이었습니다. 한 발자국 내디딜 때마다 부장판사 최석훈이라는 사회적 가면은 부서져 내리고 오직 15년 전 가족을 잃어버린 가장 강호진만이 남았습니다. 호진은 준우와 연희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그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쿵 하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권위의 상징이었던 빳빳한 법복 자락이 먼지 구덩이에 끌려 구겨졌지만 호진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을 뻗어 준우의 젖은 얼굴을 감싸 쥐고 거칠어진 연희의 손을 자신의 뺨에 가져다 비볐습니다. 여보, 준우야, 내가 죄인이다. 호진은 어린아이처럼 어깨를 들썩이며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점잖은 어른의 울음이 아닌 잃어버린 시간을 되돌려달라고 떼쓰는 아이의 울음과도 같았죠. 내가 너희를 눈앞에 두고도 못 알아보고 내 손으로 내 새끼를 죽일 뻔했어. 이 못난 아비를 용서하지 마라. 평생을 갚아도 모자랄 죄를 지었다. 대한민국 부장판사라는 명예도 가장으로서의 체면도 모두 내려놓은 채 그는 오직 가족 앞에 죄인이 되어 바닥에 엎드려 통곡했습니다. 그 처절한 사죄에 연희는 바닥에 주저앉아 남편을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아니야, 여보. 아니야. 살아줘서 고마워. 이렇게 돌아와줘서 고마워. 그거면 됐어.
연희는 남편의 등을 쓰다듬으며 오열했습니다. 준우 역시 아버지의 품에 얼굴을 묻고 그동안 참아왔던 서름을 쏟아냈습니다. 세 사람의 울음소리가 하나로 뒤엉켜 법정을 울렸고 그 모습을 지켜보던 방청객들조차 눈시울을 붉히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심지어 감정 없이 서 있던 법정 경위의 눈가에도 물기가 맺혔습니다. 그렇게 세 식구는 차가운 법정 바닥에서 서로의 체온을 확인하며 15년 만에 비로소 완전한 하나가 되었습니다. 잃어버린 시간은 되돌릴 수 없었지만 끊어졌던 인연의 끈은 눈물과 함께 다시 단단하게 매듭지어졌습니다. 그날 이후 호진은 현재 아들 사건뿐 아니라 15년 전의 일까지 박 의원 일당 모두를 법의 심판대에 세워 처절하게 죗값을 치르게 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남은 더 중요한 숙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그는 망설임 없이 수술대에 올랐습니다. 15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남편을 잃은 슬픔과 가난을 홀로 견디느라 망가져버린 아내 연희에게 자신의 신장을 이식해주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의료진은 호진의 나이를 걱정했지만 그의 의지는 확고했습니다. 내 심장이라도 꺼내줄 판에 신장 하나가 대수겠습니까? 15년 동안 저 사람 속을 새까맣게 태운 게 나인데 내 몸 반쪽이라도 떼어줘야 내 죄가 씻기지 않겠습니까? 호진은 덤덤하게 웃으며 말했지만 수술실로 들어가기 직전 연희의 손을 잡은 그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혹여나 자신의 몸이 아내에게 맞지 않을까, 또다시 그녀를 아프게 할까봐 겁내는 간절함의 떨림이었죠.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마취에서 깨어난 호진은 진통제가 듣지 않는 고통 속에서도 옆 침대의 연희를 먼저 찾았습니다. 자신의 몸 일부가 아내의 몸속에서 뛰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서야 그는 비로소 안도의 숨을 내쉬었습니다. 검게 죽어있던 연희의 얼굴에 다시 분홍빛 생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호진이 15년 만에 아내에게 선물한 가장 값진 생명수였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어느 눈부시게 화창한 봄날이 찾아왔습니다. 서울대학교 졸업식장은 꽃다발을 든 인파로 북적이고 있었습니다. 그 소란스러움 속에서 유독 사연 깊은 눈빛을 한 가족이 걸어왔습니다. 가운데에는 학사모를 쓴 준우가 늠름하게 서 있었고 그 오른쪽에는 건강을 되찾아 고운 한복을 입은 연희가, 왼쪽에는 여전히 중년의 태가 멋스러운 최석훈 판사 아니 강호진이 서 있었습니다. 준우가 졸업장을 들어보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미소는 살인 누명을 쓰고 유치장에서 떨던 그 청년의 얼굴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맑고 투명했습니다. 호진은 아들의 어깨를 감싸쥐었습니다. 학사모 아래로 보이는 아들의 듬직한 어깨가 한때는 룸살롱 주차장에서 굽신거리느라 펴지 못했던 그 어깨라는 생각에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장하다. 내 아들. 정말 장해. 호진의 목소리가 젖어 들어갔습니다. 연희는 감격에 겨워 눈물을 글썽이면서도 행여나 아들의 좋은 날을 망칠까봐 입술을 깨물며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찍습니다. 하나, 둘, 셋. 사진사의 외침에 세 사람은 서로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찰칵.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는 그 짧은 순간 호진의 눈앞에 그 비오던 밤의 기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트럭에 치여 산산조각 났던 행복, 차가운 물속에서 잃어버렸던 이름, 그리고 영영 놓쳐버린 줄 알았던 가족의 손. 하지만 사진 속에 박제된 그들의 모습은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긴 고통의 터널을 지나 죽음마저 갈라놓지 못한 사랑이 기어코 다시 만나 꽃을 피웠다는 것을요. 멈춰섰던 강호진 가족의 시계가
따스한 봄 햇살 아래서 다시 째깍 힘차게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보다 더 완벽하고 이보다 더 눈물겨운 시작은 세상에 없을 것입니다. 졸업식의 벅찬 감동을 뒤로하고 가족이 향한 곳은 어느 한적한 공원 묘지였습니다. 따스한 봄 햇살이 비추는 그곳에는 물에 떠내려온 호진을 구해주고 그를 판사로 키워낸 은인 고 최명수 전 대법관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호진은 묘비 앞에 하얀 국화꽃 다발을 내려놓았습니다. 묘비에는 그가 평생 아들로 삼아주었던 이름, 최석훈의 진짜 주인인 은인의 친아들 이름도 함께 새겨져 있었습니다. 아버지, 저 왔습니다. 호진이 묘비를 쓰다듬으며 나직하게 불렀습니다. 이름도 기억도 잃은 채 떨고 있던 자신을 아무 대가 없이 거두어 주셨던 분, 자신의 죽은 아들 이름을 내어주며 이 이름으로 힘을 키워 억울한 사람을 돕거라라고 당부하셨던 분, 그분이 아니었다면 지금의 행복은 꿈도 꾸지 못했을 것입니다. 약속? 지켰습니다. 아버지께서 주신 그 이름과 법복 덕분에 제 가족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호진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연희는 눈물을 글썽이며 묘비 앞에 큰 절을 올렸습니다. 남편을 살려주신 것만으로도 모자라 이렇게 훌륭한 판사로 키워 돌려보내주신 은혜를 어떻게 다 갚을 수 있을까요? 준우 역시 학사모를 벗고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할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빠를 지켜주셔서, 저희 가족을 다시 만나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도 할아버지처럼 훌륭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묘비 주변의 꽃잎들을 흩날렸습니다. 마치 은인이 그래, 잘 살 거라. 이제 너의 진짜 이름으로 행복해라라고 대답하며 머리를 쓰다듬어 주는 것만 같았죠. 호진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파란 하늘이 눈부시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는 이제 최석훈이라는 빌린 이름을 내려놓고 자랑스러운 가장 강호진으로서 남은 생을 살아갈 것입니다. 돌아가는 길, 세 사람의 그림자가 봄볕 아래 길게 늘어졌습니다. 그 뒷모습은 더 이상 외롭지도 슬프지도 않아 보였습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피어난 기적, 그리고 그 기적을 완성해준 은인의 사랑까지, 그 모든 것이 그들의 발걸음을 따뜻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다른 영상도 시청해주세요.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 또한 감사드립니다. 또 이야기를 보시고 마음에 남은 장면이 있으셨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선생님의 한마디가 또 다른 분께 깊은 울림이 될 수 있습니다. 채널 달달달 인생여행을 시청해주셔서 늘 감사합니다. 건강이 최고예요. 하루 한번 운동 잊지 마세요.